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3%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마찰을 빚으면서 서로 으르렁대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 밝은 전망이 증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로 본장은 휴장하고 선물 시장은 조기 폐장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매매 전략들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두 대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해외 선물의 신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은 해왕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이 시간 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 미국이 휴장입니다, 여러분들. 거래가 굉장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이제 포인트를 얘기하기보다 지금 채권에 대한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자 간단하게 좀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매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좀 급변하고 어떤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다룰 내용 자체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 FOMC 회의록 자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지금 앞으로 제일 주요 포인트는 채권 가격과 채권 발행량 이 부분에 좀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다. 우리 한국은행 자체도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초 일기에 금리 인하 포인트보다는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어떤 현상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국 증시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해왕 트레이더와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함께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장 대비 1.1% 오름세입니다. 2,98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26% 상승입니다. 9,52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6% 상승입니다. 33.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64% 내림세입니다. 1,72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4% 강보합입니다. 1.089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오늘 본장 같은 경우는 휴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유럽장에서 한번 또 큰 폭으로 그래도 상승을 해주고 오늘 일중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은 사실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장인 만큼 여러분들 한 타임 쉬어가시는 걸 좀 적극 추천드리며 좀 이따 외신에서 평가드릴 내용 자체가 이제 정크본드에서 이제 국내 회사채 해외죠. 예, 미국 내 이제 펀드 회사에서 회사채 매입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펀드 상품으로도 이제 자금 자체가 유입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이따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왜 이러한 현상 자체가 펼쳐지는지 이해를 하시면은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어떤 채권을 매입하는지에 대한 정황 자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회사채라는 거는 사실 이제 기존
2020년도 3월 15일 날 이제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동시에 발현시키면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내용 자체는 사실 내용에 대한 의미 자체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는 데 어려울 수가 있어요. 회사채 매입이라는 거는 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뿜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미증시는 사실 이제 조정에 대한 구간 자체가 한 번 더 왔었지만은 그 조정에 대한 구간을 포기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보는 게 증시 오늘 내일에 대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딱히 나타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내일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찾고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에 대한 구간을 살펴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외신 듣고 나스닥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연준의 질적 완화 그리고 회사채와 관련한 부분들 좀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고 잠시 후에 저희 트레이딩 타임 진행할 때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전해지는 소식들 전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네, 방금 이 해왕 트레이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채 이슈도 있고 또 지금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딱히 없습니다. 따라서 좀 증시가 선물 시장이 미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악관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 제재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크게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M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와 관련해서 그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을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라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과 홍콩에 제재가 부과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중국 제재 실효성에 관해서는 중국이 지금 경제 건립 그리고 중상층의 성장을 위해서 세계 다른 부분에 자본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들이 유동성과 금융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만약에 홍콩을 통해서 이 금융시장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에 실제로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면서 만약에 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정말 단행을 했을 경우에 미국이 홍콩 측으로 그리고 중국 측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제재까지 펼칠 엄두까지 시사를 해줬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중국은 세계의 바이러스를 풀어놨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수조 달러를 파괴했다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코로나19는 중국의 체르노빌이다라는 격한 표현으로 고강도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중국이 반발 양상을 보이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중국도 가진 카드가 있긴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살펴보시죠.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한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치호 360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책임한 미국의 조치에 확고하게 반대하며 미국 상무부의 기업 활동과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정치화에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의 시장 질서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오리젠 중국 대변인도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이익을 훼손한다라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과 함께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보복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연일 중국 때리기를 시전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사실 이 414개 품목의 수입을 중국산 품목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414개 중에서 114개의 품목은 필수 전략 문자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이고 있는 400개가 넘는 물자 중에 114개가 필수 물자라는 거죠. 이 미국에 의존 중인 중국산 수입품에서는 의약품과 배터리 원자재, 비타민 원료, 보호안경, 구명조끼, 노트북, 휴대전화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중국의 의존도 위험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우리 수출 안 해, 그냥 우리 자국 내에서만 이 물건 사용할게라고 한다면 다른 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던 국가들
미국에게서는 정말 치명적인 한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미국에 반격을 들 만한 무기가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또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이 어떤 대립을 이어나갈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가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이 4월 말부터 지금까지 또 엄청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사를 살펴보시면 4월 20일쯤에 마이너스 37,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를 터치했던 유가가 5월 21일에는 34달러까지 올라왔죠. 한 달 만에 60달러가량을 회복을 해준 건데요. 이 중국의 석유 수요도 코로나 확산 이전에 90%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에도 상승 제한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점도 이 국제유가의 반등을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매체에서는 최근에 국제 유가 반등에 투기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전망하면서 과도한 선물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인데요. 오히려 과한 상승 기대감이 지금 유가를 조정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코로나 2차 감염이라는 불확실성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2차 파동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국제 유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불확실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오일 프라이스의 분석이었습니다. 유가 거래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마지막 소식은 채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채권 매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미국 회사채 시장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 여러 번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채와 정크본드 간의 국채 스프레드가 0.76%포인트나 줄어들면서 현재 6.81%포인트를 기록했고 투자 적격 등급, 투자를 할 만한 이 등급의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역시 0.23%포인트 감소하면서 최대 주간 하락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준이 저번 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5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ETF를 이미 매입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총 회사채 매입액이 3억 달러에서 18억 달러까지 한 달 만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하이힐드 채권 펀드에 가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이 3주간의 순유입액이 약 1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연준을 믿고 회사채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 펀드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증거가 되겠죠. 아까 회양 트레이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채 매입이라는 이런 조건들이 증시를 부양해주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채 매입 그리고 연준의 앞으로 이 채권에 대한 횡보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기사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힐 매니지먼트의 빌 매니저가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성을 너무 우려한다면 오히려 이번 랠리를 더 크게 놓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너무 걱정만 하다 보면 어쩔 때는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기회인지 또 그 기회가 무엇인지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해왕 트레이더 모셨으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에 관한 소식들, 또 유가에 관한 이야기들, 또 연준의 회사채 매입에 관한 소식들까지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 미치고 있는지 해왕 트레이더와 함께 트레이딩 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인데, 자, 지금은 이제 오늘 장이 쉬어가기 때문에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일단 다양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은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증시 그리고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시장에 또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 또 살펴볼 부분이 중국이 위안화 고시 환율을 12년 만에 최고치로 발표를 했습니다. 7.1209라는 수치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 열리지 않다 보니까 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들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또다시 미중 갈등이 환율 전쟁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조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우리 해왕 트레이더는 오늘 시장에서 방향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 한번 주실까요? 사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외신에서 보시면 미중무역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시장은 이제 미중무역에 대해서 집중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다. 이러한 평가 완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미중무역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온 건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네, 다시 화두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일봉상 국면에서 단순하게 미증시가 조정 국면으로 간단하게만 매길 정도지 이 미중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급락에 대한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무역이 발생한 지는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네요. 예,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문제 자체가 뭐냐면은 미증시 자체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쩌면 경제 마비, 어쩌면 저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락에 대한 포인트를 겪었지만은 어쨌든 미중무역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고가 갱신을 해왔던 시황밖에는 불과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악화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급락을 다소 이끌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미중무역 가지고 다시 한번 급락을 재현하기에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에요. 오늘 크게 다뤄볼 내용 자체는 사실 미증시 자체에 대해서 포인트만 찝어드리고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매수를 보는 이유 자체는 내일 매수 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일 못 나오기 때문에. 자, 차트 간단하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보면은 일목 상단에서 계속적인 추세를 만드는 요인 자체가 강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기회냐면 3월 15일부터 굉장히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러한 흐름 장세 자체가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런 채널 스팬 상단 구조 내에서 윗단에서 매수 플레이하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도드라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게 이상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은 전일 이탈 자리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재현되는 구간이에요. 그럼 내일 제일 주요 깊게 봐야 될 포인트 자체가 9,450포인트부터 9,430포인트 이 사이에 대한 부분의 지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먼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재밌는 얘기를 해봐야겠죠, 사실. 이제 TV 나오면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자신있게 해라. 손절을 해라. 매수를 봐야 된다. 과감해야 된다. 베팅해야 된다. 그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매 기법에 대한 부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연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가를 오히려 확률적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기르는 거는 사실 실전 매매를 많이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조적으로 먼저 얘기 드리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힌트를 먼저 드리는 편이에요. 자, 지난주 회의록에 대해서 첫 거론이 된 멘트 자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드캡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왔습니다. 일드캡. 지난주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수요일날 나왔었는데 수요일하고 야간 이제 다음날 넘어갈 때 회의록 자체가 공개가 됐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연준에서는 4월 28, 29일 날 열렸었던 회의 내용 중에 일드캡을 처음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의아할 수가 있어요. 일드캡이 뭐야? 굉장히 생소한 용어죠. 근데 이러한 일드캡을 발현시킨다는 거는 어떤 걸 뜻하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자체가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또 구상이 될 것인지 다음 연준의 행보 자체는 어떤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에 대해서 평가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론은 했지만 파월 장체가 입을 막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안 좋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진짜 막바지로 나올 수 없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금리를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상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미국에 대한 연준 정책 자체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연준의 행보 자체가 과거 일본의 양적 완화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부양 정책의 행보 자체를 예측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왜냐? 순서가 아직까지 똑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자금을 푸는 회사채를 사는. 그럼 그 다음 행보는 뭐야? 근데 연준에서는 힌트를 줬어요. 심지어. 근데 우리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용어에 대한 설명 자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행보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에 대해서도 시장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외 선물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아닙니다. 시장 상황부터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부양 정책에 대한 단계 자체가 몇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1단계에서 길게 나열하면 7단계까지 나열되는데 이제 3단계예요. 3단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근거 자체는 역사적인 과정 자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먼저 근거하에 두는 거예요. 왜냐? 여태까지 똑같았기 때문에. 자, 일본이 양적 완화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20년, 30년을 지금 달성 중입니다. 아직도 달성 못해요. 다시 되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일본의 과거 양적 완화 정책을 기반으로 했을 때 미국의 정책이 어디에 순서에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일본의 정책 자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구간 자체가 일본이 행했던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 자체가 제로금리라는 건 아실 거예요. 여기서 0.25포인트 자체를 지금 다 기록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는 3월 15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질적 완화를 바로 진행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슈인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채에 대한 매입 자체를 뜻합니다. 질적 완화는 이제 회사채에 대한 매입을 뜻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양적과 질적에 대한 차이 자체가 좀 다소 있습니다. 오늘 외신에서 나왔던 내용 자체 이제 정크본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이 늘었다는 근거 자체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을 한다는 근거 자체는 앞으로 회사채 매입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강화될 거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크본드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다는 근거 자체는 이미 3월 15일부터 FOMC에서 FED에서 매입을 했다는 근거 자체가 지금 나왔을 뿐인 거예요. 결과치가. 이미 살 사람들은 연준에서 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인 채권 자체가 매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회사채에 대한 매입 자체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연준이 사면 왜 개인들이 들어오나요? 개인 어떻게 자금들이 왜 들어오는 건가요? 각종 기관이라든가 펀드 자금들이 왜 추가적으로 들어온 건가요? 연준에서 사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을 노리기 때문이에요. 국채를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간단하게 이 마우스를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우스를 사는데 투자라는 거는 간단해요. 제가 이걸 10,000원 주고 사는데 누가 15,000원 주고 사면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국채 자체를 샀다는 근거 자체는 연준이 계속적으로 사들일 걸 암시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덤비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외신은 후발성 뉴스 외신이에요. 사실상 따지면은. 결과치만 나온 거예요. 늦은 거죠. 회사채를 지금 매입해야 될까요? 3월 15일 날 매입 시작했어야죠. 왜 연준이 사기 시작하네?
근데 다시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다음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 연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 자체는 이번 과정 자체가 일본의 행보 자체인데 지금 레벨 3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레벨로 따지자면.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본 과거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 자체가 그 다음 들어갈 순서가 일드캡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일드캡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이제 국채 매입을 하는 거죠. 그죠? 질적 완화, 회사채 매입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지해야 되는 건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동시 이행했다는 건 증시에 대한 반등을 일으키는 굉장한 이슈였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3,000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차대조표가 증가했다는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설명드렸을 거예요. 단기간 10년 동안 쌓아놓은 거를 2배가량 올린 겁니다. 단 2개월 만에. 근데 이거를 또 10조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연말까지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 여기까지 질적 완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채 금리 고정, 일드캡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간단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 자체를 쉽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나왔던 외신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넘길 수 있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넘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 나왔던 내용 자체는 뭐 국채를 매입하고 추가적인 부양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국채 금리 상한 일드캡을 첫 거론했습니다. 의사록에서 4월 말에 있었던. 그러면은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실행 가능성이. 근데 질적 완화까지 했는데 그 다음 순서 자체가 일드캡인 거죠. 그러면은 일드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국채 금리 상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채 자체가 가격이 다운이 되거나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반비례하죠,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은 국채 금리를 상한할 수순은 아니에요. 왜냐? 국채 가격이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져야지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지 상한을 걸지 않아요? 회장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일드캡을 거론했다는 건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미국이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할 거라는 근거입니다. 이거 하나 자체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 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자, 국채 가격이 떨어져야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근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상한을 걸었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걸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근거 자체는 미국에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할 거라는 가능성입니다. 회장님, 왜 국채를 왜 이렇게 발행할까요? 부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줄이겠다는 의도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일드캡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리를 할게요. 자, 1%라는 상한선을 두고 1%가 넘어갈 때마다 무제한적으로 장단기 따지지 않고 국채를 사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연준에서 1%만 넘어가면 다 사들이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럼 이거에 대한 목적성은 뭔가요? 연준의 국채 가격을 컨트롤하겠다는 의미예요.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 둘이 합쳐서 가격을 컨트롤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은 상한에 대한 거론이 됐다면은 앞으로 미국에서 행할, 지금 당장 앞으로 할 행동은 미 국채 발행입니다. 대규모 발행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서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채에 대한 금리 자체를 체크를 할게요. 1%에 대한 상한이 된다는데 국채에 대한 금리를 체크를 해야 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최근에 1년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19년부터 국채에 대한 금리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 걸 보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상한을 제한을 두고 1% 가격대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격대. 그러면은 올해 있었던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단기간으로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다시 올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 자체가 1%가 넘어가면 이 가격 내에서 금리 자체를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맴돌게끔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국채 가격을 왜 이렇게 컨트롤하나요? 부채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발행을 계속하는 거죠. 그럼 채권에 대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가격을 봐야죠, 여러분들. 자, 10년물 채권에 대한 가격 자체를 보면은 일봉상 관점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 한 해 있었던 국채에 대한 가격 자체가 엄청난 상승 순으로 뽑아 나왔어요. 일드캡에 대해서 다음 과정 자체가 진행된다는 거는 국채 금리 자체가 금리 자체가 올라간다는 가능성을 염두하는 거고, 그 가능성에 대한 염두는 채권 발행량, 공급량에 대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채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행동 자체는 발행량을 굉장히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해서 제한이 온다는 겁니다. 공급량을 늘리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대부터 박스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는 당분간의 올 한 해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재견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는 국채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이러면은 국채를 먼저 사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은 3월 15일부터 반등했지만 국채는 원래 사들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먼저 발현이 된 거예요. 국채 먼저 사고 그 다음 3월부터 뭐 한 거예요? 회사채 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는 3월부터 반등이 오는 거고 국채는 갑자기 사들이고 양적 완화를 하되 그 다음 질적 완화를 하는 거라고 얘기 드렸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내용 자체는. 이 단어 하나 자체가 굉장한 걸 암시를 해요, 여러분들. 자, 일드캡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 국채 발행을 앞으로 엄청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지금 상황 내에서 국채 가격은 다운랠리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입니다. 상한에 대해서 제한을 걸겠다는 거예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연준에서 국채를 사들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채 수요도가 올라갈 거예요, 또. 그럼 미국은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부채 줄일 찬스인 거예요, 그건. 오히려. 발행하고 연준이 사고. 근데 오늘 외신에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미국 정부가 지금 연준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연준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연준한테 다 떠맡기고. 이게 나중에 마이너스 금리 사태를 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당분간에 대한 모멘텀을 확인하자면 일드캡에 대한 발행 가능성으로 채권 발행량부터 먼저 늘릴 거예요. 그리고 연준은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아까 0.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0.657에 대한 금리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약반등이죠. 발행을 하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면은 1포인트 자체까지 끌어올리면 그때부터 연준은 일드캡을 거론하면서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국채 가격이 따라갑니다. 국채 공급과 수요를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거론이 안 됐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거론이 안 된 겁니다. 일드캡까지는 거론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다음 행할 연준의 행보는 주식 매입이에요. 주식 매입. 와, 연준이 주식도 매입하나요? 네, 일본은 매입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근데 이게 한번 거론이 됐었어요. 여러분들. 거론은 한번 됐어요.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하면 시장에서는 기업의 주식 매입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행보지만 순서가 악화되면 가는 겁니다. 인지만 하고 계세요. 지금 주식 매입은 순서가 아닙니다. 일드캡이 먼저예요. 그 다음 행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헬리콥터 머니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중앙은행에서 원래 이제 시중은행으로 돈을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대중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가게라든가 기업들한테.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은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인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뿌리는 거예요. 가게라든가 회사한테. 그게 헬리콥터 머니입니다. 직접적으로 뿌린다는 거예요. 헬리콥터 돌리면서. 이게 막바지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진행하기도 했죠.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악화되니까. 근데 더 추가적으로 진행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다음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럼 마이너스 금리를 갔다는 거는 진짜 시장이 악화됐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어떻게 보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해갖고 예탁금을 예치하게끔 해요. 근데 워낙 이제 시중은행 자체가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가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담보금 자체를 맡깁니다. 더 추가적으로 BIS 비율을 늘려요. 근데 일정 부분에 대한 자본금 자체를 늘리면은 거기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금리 하면은 뭐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인하된다 이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자를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시중은행 너네 돈 뿌려 이제 여기다 맡기지 말고. 시중은행이 그럼 뭐예요? 국채사요. 대중들한테 안 뿌리고 가게에 안 뿌리고. 이런 부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용어가 굉장히 생소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 나왔던 외신에 대한 내용 중에는 회의록에서 일드캡이 거론됐다는 게 가장 큰 이슈예요. 회사채 매입 자체는 이미 진행했던 거고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 증시 자체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닌 상승에 대한 랠리를 뽑는 게 가능성이 높은 것 자체가 단계적으로 아직 3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저항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지금 당장 국면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미 증시 자체가 이래요. 누군가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지금 외신에서 V자 반등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와,
네, 형님, 증시가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는데요. 지금 나오는 V자 반등은 경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표. 지표랑 경제랑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인지하세요. 앞으로 행보 자체가 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드캡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 거론했던 내용 자체가 왜 중요한지 인지하시고, 고정금리에 대한 상한 자체를 부여하겠다는 건 채권 발행량을 늘리겠다는 거고, 이걸 연준에서 사겠다는 거에 의미합니다. 오늘 10년물 만기 고정금리에 대해서 다들 체크하시고, 인터넷에만 쳐도 나와요. 10년물 만기 고정금리, 미국. 그럼 1%에 대한 상한을 두기 전까지 채권 금리가 다소 하락을, 올해 상승을 뿜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락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증시는 다릅니다. 미증시는 지금 회사채랑 연관이 있어요. 국채 발행하고 조금 다소 연관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였죠. FOMC 회의록에서 언급이 됐던 YCC 일드컵 컨트롤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짚어드렸고요.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크루드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크루드 오일의 방향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일은 지금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에 그래도 반등세를 좀 이어가 주다가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루하게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자, 현재 구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관망 주셨네요. 오일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오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오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장을 굉장히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가 관련해 갖고. 잠시 월물 체크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자체는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국면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2포인트부터 지금 상한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은 7월물 기준으로 최고가로 오를 수 있는 단가 자체는 35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구간대에서 한번 포인트를 보신다면은 이 채널에 대한 구조 자체를 인지하시고 상한에 대한 부분이 다소 한 차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인트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대예요. 저항을 겪고 나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나요? 25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등이 올 때 이 포인트를 노리지 못했다면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소 기다렸으면 싶어요. 33에서 35까지 하루면 움직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35포인트에서 저항을 맞고 스팬 자체 60분봉에서 이탈한다면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국면 자체를 좀 더 출현시키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언급드리는 게 그거예요. 갭에 대한 부분 자체가 40달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거 언젠간 매우러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매우러 가지 만한 포인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상황은. 원래 당초 있었던 러시아와 어떻게 보면은 감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소 굉장히 적습니다. 마이너스 유가 사태 이전의 사태로 회귀하기에는 굉장히 적어요. 상황 자체가. 오늘 제가 미리 해외 선물의 신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는 뭐였냐면은 유가 이제 셰일에 대한 감산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셰일이 마진에 대한 구조 자체가 30에서 110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30은 넘어가야지 마진이 생기는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산을 더 진행해야지 오히려 이제 이 포인트 자체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차트 트레이딩 기반상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 매수에 대한 국면 자체를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항대를 무조건 한번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매일 매수 보고 매일 매도 보고 어떻게 다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떼부자 됐겠죠. 워렌 버핏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다릴 줄 알아야지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도에 대한 국면 자체 급락이 나오더라도 단가 자체는 언제든지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체크해야 될 국면 자체가 이제 35포인트까지는 추가로 열려 있으니까 이 구간대에서는 저는 조용히 관망하시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항대, 큰 저항대가 하나 있어요. 큰 저항대가. 원래 3파동에 대한 부분으로 올해 한 차트를 본다면은 이 포인트가 맞아야지, 저가가 깨져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파동의 랠리 국면이에요. 자,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은 1파동, 2파동, 그 다음 3파동이겠죠. 근데 이 3파동 자체는 굉장히 제약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시황 때문에. 제약 걸리는 이제 하방에 대한 구간대 자체가 25포인트까지 제약이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35대의 저항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1번이 뭐냐? 35에 대한 저항을 체크한다든가, 두 번째는 이탈에 대한 국면을 측정한다든가. 근데 지금 이탈도 안 나오고 저항대도 머물지 않았고 굉장히 어설픈 국면에서 매매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냐 보신다면은 저 같으면 보지 말라고 해요. 둘 중 하나 나와야죠, 상황이. 구경하세요, 여러분들. 기회 옵니다. 유가는 기회 와요. 충분히 기다리시고 그때 포인트 나오면은 그때부터 공략하는 게 손익비 구성할 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크루도일은 관망 의견 드렸고요. 일단 저항대를 좀 체크해 봐야 한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저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지는 속보에 따르면 세계적인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스탠포드 대학 교수죠. 이 코로나19로 심각해진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제2차 냉전의 진짜 시작이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작년에는 무역 분쟁이 관세 합의로 좀 진전이 됐다고 봤지만 이번에는 정치, 외교, 이념 갈등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1940년대 때 일어났던 미국과 소련의 콜드워가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중국 대 서구권 대결 구도로 펼쳐지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얽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죠.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 이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들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도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주식 정보 매체인 모틀리풀이 제시한 정보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카콜라의 주식이 1년 안에 반토막이 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아주 예측을 내려줬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코카콜라가 28%가량 주저앉은 상황에서 1년 안에는 $20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현재 코카콜라가 4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쯤에는 59달러 선을 유지했던 60달러 선을 유지했던 주식이었는데 지금 45달러까지 빠졌고 여기서 1년 안에 반토막인 2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미국 식당들의 80%가 식당을 중단해야 되나 영업을 중단해야 되나 이런 위기감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하지만 워낙 또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대단한 음료기 때문에 1년 후에 반토막이 났을 때도 재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전역이 본격적인 경제 재개 활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야외 식당과 사무실, 그리고 소매점, 쇼핑몰, 박물관 등등 부분적으로 재개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코네티컷주가 마지막으로 참여하면서 모든 50개의 주가 경제 재개방에 발을 디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카운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취해지는 조치가 다르기는 한데요. 뉴욕처럼 감염자가 높았던 카운티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른 경제 재개방은 코로나 2차 파동의 우려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해왕 트레이더 한 말씀만 드릴까요? 네,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하는 편인데, 조만간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 자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자체는 섣부르다. 이제 국채 자체가 먼저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한국은행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달러세를
조금 막기 위함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증시에 대한 화랑보다 어떤 환율에 대한 부분은 안정세에 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필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외신이라든가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중요한 맥락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러한 상황 전개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꼭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익비 구성하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은의 이번 주 예정돼 있죠. 금통위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드렸고, 해왕 트레이더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